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성입니다. 오늘은 일본 근대불교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일본 근대기 불교 재활의 토대를 닦은 인물 이노우에 엘료의 그 사상으로서 이노우에 엘료의 활불교 철학이라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의 그 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이 책들입니다. 배불 해석과 근대불교 성립 요책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 2023년 가을에 그 최근에 가장 나온 불교 평론에 제가 이노우에 엘료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요 내용도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는 자료 속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오늘 기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개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되는 일본 근대기는 불교계로서는 뜻하지 않은 불교 탄압인 패불회석의 암흑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천황제 정부를 추진한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이념을 공고히 하는 신도를 국가의 종교로 간주해 지원하는 대신 불교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시의 입장을 취했다. 10여 년에 걸친 불교계의 노력으로 패불회석의 기운에서 벗어난 불교계는 1879년 개교 2년째인 도쿄대학의 불서 강의가 개설되는 것을 계기로 불교 사상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1858년 정토 진종의 절에 그 장남으로 태어난 이노에 엘료는 패불회석의 암울기에 소년기를 보내며 불교가 진리의 종교인가에 끊임없는 회의를 보내며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도쿄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불교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엘료는 자신의 삶을 불교 재활에 쏟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철학의 세계를 펴고자 대학을 세우며 사상가, 학자, 교육자의 길로 매진한다. 이러한 엘료의 삶 속에 그의 활불교 철학의 성립 배경과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 본 강의의 개요이다. 예. 제가 그 일본 근대 불교를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공부하면서 만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많은 자극을 주고 또 공부를 하는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던 대표적인 그런 분이 이노우에 엘료 이분이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이노우에 엘료 1858년에서 1919년에 걸친 60세, 61세의 그런 삶을 사신 분이고, 요게 이제 일본의 그 동양대학, 그 이노에 엘료가 세운 동양대학에 있는 이노에 기념관, 그 다음에 이노에 그 상입니다. 예, 이노에 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노에 엘료의 생애, 이노에 엘료는 1858년 지금의 그 니이가타 현에 있는 나가오카에 있는 정토진종 대곡파 오타니파의 그런 절에서 칠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그 지역에서 한학과 역사 등을 공부하고 17세에 나가오카 양학교에 들어가 영어와 서양의 그런 역사와 지리 등을 배우고요. 이 정토진영 대곡파의 그 동본원사 자제들 중에 수재들이 입학한다는 교사 교교에 아주 영재 학생으로 선발되어 수업을 받고요. 1878년 도쿄대학 예비문, 그다음에 1881년 24살의 나이로 도쿄대 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의 그 2학년, 2년째인 1882년에 대학 내에서 뭐 철학 연구회, 그 다음에 1884년에 철학회 이런 걸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이제 그 졸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으로는 독순자라는
이런 그 논문을 썼고요. 전 학생을 대표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87년에 철학관이라는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 이것이 이제 후에 철학관 대학, 그 다음에 1906년에는 동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서요, 오늘날까지 존속이 되어서 동양대학의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1896년에 불교 철학 개통론이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1919년에 중국에서 강연 도중에 쓰러져서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이노우에 엘료의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소년기라든가 또 이런 어떤 불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불교가 당시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동양적인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요. 불교 활론 서론이라는 책 속에 이노우에 엘료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나는 본래 절에서 태어나 불교의 세계에서 자라나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오로지 불교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불교가 진리가 아닌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머리를 깎고 염주를 손에 들고 일반인을 대하는 것은 일신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을 맞이해 종교계의 대변동이 일어나 패불 해석의 논의가 실제 행해지는 것을 보고 불교의 세계를 벗어나 세상 속의 학문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뭐 스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자제들을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는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불교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절에서 태어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불교가 이제 좀 새로운 학문이 아니고 뭐 구태의연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명치유신이 이루어지면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는 속에 불교가 상당히 그 이제 좀 이렇게 그 압박을 받고, 또 불교의 가르침이 좀 구태의연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린 엘료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뭐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그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노우에 엘료는 이제 대학에 그 도쿄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겨요. 127책에 달하는 그 단행본, 그러니까 강의록, 그다음에 638편에 이르는 한시 취의서, 뭐 보고서 등을 남겨서 이런 것들은 지금 동양대학에 다 이렇게 보관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자료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노우에 엘료의 저술 활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는 거의 여기 20대 후반에 처음 이러한 그 이노우에 엘료의 그런 저술 시기를 감안하면 이노우의 저술 활동은 제1기에서 3기 1886년부터 1889년 경 사이, 그의 나이로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불과 4년 정도의 기간에 상당히 많은 그 저술을 썼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그 많은 그 글을 쓰고 또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이제 글의 내용이 뭐 철학, 종교, 불교, 윤리, 심리, 그다음에 요괴학, 여행기, 수필,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그 집필 활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엘료의 저술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엘료는 그 서양의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굉장히 그 탄압을 받는 속에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신학문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종교를 살펴보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 불교에 대한 새로운 조명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 여기 진리 금침
초편, 속편, 속속편, 그 다음에 불교 활론, 서론, 파사 활론, 현정 활론, 호법 활론,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 속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이라는 말, 뭔가 그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 활이라는 이런 말들을 엘리오가 굉장히 그 많이 그 즐겨 쓰면서 책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이 밑에 것들은 철학과 관련된 건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엘리오가 그 일본에서 그 이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그 널리 피고 이름을 떨치게 된 대표적인 책이 요 불교 활론 서론인데 요거를 출간한 것이 1887년 거의 그의 나이 그 30살 이걸 썼는데 아마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읽고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 자극을 주었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오가요 불교언론 서론에서 이제 그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내가 십수년간 괴로워하며 갈망하고 있던 진리는 유교, 불교 중에 있지 않고 기독교에도 있지 않고 단지 서양에서 강의되던 철학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었다. 마치 콜럼버스가 대서양 속에 육지 일단을 발견했을 때와 같았다. 그로부터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제 이 종교를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철학의 세계에서 진리의 달을 발견한 것으로 여기에서 다시 지금까지의 종교를 돌아보았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유교가 진리가 아닌 것도 쉽게 증명되었다. 단지 불교만은 그 가르침이 크게 철학의 원리와 합치하였다. 내가 다시 불전을 읽고 점차 그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알아 박수갈채하며 어찌 몰랐을까. 유럽에서 천수년 이래 규명하며 손에 넣은 진리가 이미 동양 3000년 전에 태고적에 완비되어 있었던 것을. 내가 어렸을 때 불문에 있으며 불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시 나의 학식이었고 그것을 발견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새롭게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을 접고 불교를 개량하여 이것을 문명개화의 세계 종교로 하기로 결심했다. 1885년의 일로 이것을 나의 불교 개량의 기년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노 엘리오가 참다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사색하는 속에 서양 철학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일단을 발견을 했고 또 서양 철학에서 얘기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종교를 살펴보았을 때 불교가 상당히 그 진리에 적합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불교를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뜻을 세운 것이 조금 전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중에 특히 이 불교 활론 서론이라는 이 책이 이제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혔다고 하는데요. 이 불교 활론 서론이라는 책은 여기 진리금침, 초편, 속편, 속속편 요것을 이렇게 하나로 쉽게 하나로 정리를 했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사활론, 현정활론, 호법활론 이런 식으로 책으로 다시 써 내려가게 되는데 불교활론 서론이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활론 서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불교는 지력과 정감이 양쪽으로 완전한 종교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지적인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정감의 종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정감과 지력이 양쪽으로 완전한 종교이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불교의 많은 그런 어떤 종파의 교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불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요거는 이제 현정활론에서 하는 말인데 보통의 불자는 불교는 석존 잔해증의 법으로 세간의 학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불교는 철학의 도리에 근거하여 조직한 지력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그런 입장이다. 그 다음에 보통의 불자는 불교의 퇴화를 믿고 혹은 이것을 죽은 사물시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활물시하고 이것에 철학적 영향을 주고 그 안에 담긴 내적 힘을 충분히 발달시키고자 하는 점, 이것이 다른 두 번째이다. 고로 내가 편찬의 목적으로 삼는 점은 철학의 물을 불교의 밭에 뿌려서 수년 이래의 학문의 고갈보다도 더 심한 불교의 묘종을 회복시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정활론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쨌든 그 서양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눈을 다시 뜨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불교를 보니까 불교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고갈되고 또 돌보지 않은 마치 그런 어떤 묘종과 같은데 거기에 이제 철학의 물을 불교의 밭에 뿌려서 이런 묘종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그 뜻을 펼치고 그런 내용을 이 현정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불교라고 하는 뭐 이런 속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승은 여기 소승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대승은 자리 이타이다. 또 소승은 뭐 비국가주의 좀 개인주의적이지만 대승은 좀 이렇게 그 전체적 사회주의적인 국가주의이다. 소승은 퇴행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대승은 진취적 적극적이다. 만약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소승은 사불교, 대승은 활불교이다. 물론 이제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이노우에 엘료가 살던 시대에 뭐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뭐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불교는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철학적인 이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그런 불교적인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뭐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런 어떤 일본 불교 사회를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질타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가 오늘날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은 사원 승려가 스스로 초래한 바로 자업자득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다음에 뭐 요런 하여튼 잘 읽어봐 주시면 이것이 어찌 목석과 다르지 않으랴. 내가 이것을 가리켜 사불교라 부르는 것도 어쩌면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활불교, 사불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불교의 당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활불교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투철학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학문을 뭐 사학, 활학, 죽은 학문, 살아있는 학문,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학문책, 불교, 진종, 철학, 전법륜, 교육, 지식, 안목, 뭐 이런 말에서 사와 활을 이렇게 쓰면서 활교육, 활지식, 활안 이런 말, 이런 어떤 그 이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널리 펼치고 있죠. 그런 어떤 불교를 재생시키고 살아있는 불교로서 더욱더 이념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힌 이노우에 엘료의 그런 모습이고 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료가 세운 또 이런 철학당이라고 하는 이런 곳인데요. 인류의 4대 성인을 이렇게 이제 그 제사하는 이런 곳.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성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자, 소크라테스, 칸트, 붓다 이렇게 네 분을 그 제사하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철학당, 뭐 철학당 공원 이런 표현으로 써요. 도쿄에 있는 엘료가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노우에 엘료의 그런 어떤 활불교 철학의 어떤 그런 일단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노우에 엘료라는 분이 특히 이제 그런 패불 해석을 맞이했던 불교의 어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자라난 그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서양의 학문이라든가 새로운 신학문을 근거로 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재활, 재생을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성취시킨,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의 불교가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엘료. 오늘 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이노우에 엘료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오늘 이노우에 엘료의 그런 어떤 사상, 또 활불교 철학을 중심으로 한 불교 활로 서론의 그런 책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그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이노우에 엘료의 그 정신세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소편을 하나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